이번 시간에는 국왕의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간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국왕이 국政을 수행하느라고 매우 바빠서 날이 밝기 전에 옷을 갈아입고 해가 진 이후에 밥을 먹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선의 국왕은 아침부터 밤까지 굉장히 많은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국왕의 권한도 매우 높았고 컸습니다. 제일 중요한 권한으로는 제사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국왕은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존재로서 국가 제례를 주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국왕할 때 왕자를 잘 생각해 보시면 가로로 세 작대기를 긋고 가운데 세로로 한 작대를 긋게 되는데, 그 세 개의 작대기가 바로 천지인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의미하고, 가운데로 내려건 그 하나의 선이 바로 왕입니다. 즉 하늘과 땅과 인간을 관통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국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국가제례를 주재할 때 조선시대의 제사 중에서 제일 큰 제사, 대사라고 표현하는데, 대사로 분류되는 모든 제례는 초혼간, 즉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제관이 바로 국왕이 됩니다. 조선시대의 제사는 대체로 3번의 술잔을 올리는 것이 이제 관례인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술잔을 국왕이 올리면 두 번째 술잔은 세자나 또는 영의정과 같은 정성들이 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위관리, 이런 식으로 이제 술잔을 올리게 되는데, 바로 총관이라는 역할을 국왕이 담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사를 보면 종묘에서 지내는 종묘 제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왕실 조상을 모신, 그러니까 역대 국왕과 왕비들을 모신 곳을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실제로 종법, 그러니까 종실에서 통하는 법을 종법이라 하는데요. 국왕은 종법으로 왕위를 계승한 국왕의 권한으로서 이 종묘의 제례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제사로는 사직 제례가 있습니다. 이 사직은 사단과 직단이 모여져 있는 것으로, 이 조선시대는 농업국가죠. 그래서 농업신을 모신 사단, 그 다음에 토지신을 모신 직단이라는 두 개의 재단이 있게 되는데, 이곳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결국은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고, 국왕이 이 사직제를 주관함으로써 국가 내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가뭄이 든다거나 홍수가 나거나 이러면 농사에 큰 피해가 있겠죠. 그래서 가뭄이 멈추기를 기원하는 기후제라든가, 그 다음에 홍수를 멈추기를 기원하는 기청제 같은 것을 지낼 때 국왕이 또 나가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사 중에서 제일 높은 제사는 제천례입니다. 즉 하늘을 대상으로 하는 제사가 제천제인데, 이것은 조선시대의 국왕은 지내지 못하는 제사입니다. 그 천단과 지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늘신을 모신 천단, 땅의 신을 모신 지단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황제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중국식 해석이고요. 그래서 중국의 황제는 지낼 수 있지만 조선의 국왕은 제후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건설한 이후에 황구단을 복구하고 그 황구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조선의 국왕이 아닌 대한제국의 황제로서 지내는 제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중앙집권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왕이 그야말로 전국을 일원적으로 지배를 합니다. 고려시대도 상대적으로 중앙집권체제를 취하지만 모든 고을을 일일이 국왕이 파견하는 지방관이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모든 군현, 전국에 보통 220개 군현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전국의 군현에 다 국왕의 명을 받은 수령들이 파견에 되어서 지배를 했죠. 그래서 중앙에는 의정부와 육조, 판서가 배치되어 있는 육조를 근간으로 하는 중앙정치를 이루고, 그 다음 지방에는 감사, 관찰사로도 합니다만 관찰사와 그 예하에 있는 수령으로 이어지는 이런 지방정치제도가 있는데, 이 중앙정치제도와 지방정치제도를 위로 올라가면 그 극점에는 모든 곳에 국왕이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국왕이 전국을 이론적으로 지배하는 중앙집권 체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국왕은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은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삼권 분립 체제입니다만 조선시대에는 이 세 부서를 총괄하는 것이 국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또는 법을 제정을 할 때 반드시 국왕의 허락을 받게 돼 있고 이 정책이나 법이 공포가 될 때는 국왕의 이름으로 공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대한 형벌, 그러니까 아주 중한 형벌을 가할 때는 그 형벌의 판단 또한 국왕의 허가를 받아서 재가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존재였고요. 그에 따라서 국왕이 가지는 권한으로 인사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모든 관료는 원칙적으로 이 관리를 임명하고 면직시키는 이 인사권을 국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대체로 문반과 무반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것을 합쳐서 이제 양반이라 그러죠. 그래서 문반의 인사는 이조에서, 무반의 인사는 병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조와 병조에서 후보자를 이제 결정을 해서 국왕에게 추천을 하면 국왕이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왕이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 이조나 병조에서 후보군을 고릅니다. 보통 3명 이상의 후보자를 골라가지고 이름을 쭉 연명을 해서 올리게 되면 그 연명된 명단을 보고 국왕이 목으로 점을 찍은 인물이 선정이 됩니다. 즉 최종 선정은 국왕이 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조와 병조에서 추천을 받지 않더라도 국왕의 특별한 명령, 특지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특별한 명령에 의해서 관리를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것은 특명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조와 병조의 추천을 받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당상관이라 그래서 조선시대의 정삼품 이상, 그러니까 이 오늘날 치면 상급 공무원 이상 고위 공무원들을 임명할 때는 반드시 국왕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든 관리를 임명하고 면직시킬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고위 관리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왕의 인사 허락을 받아야지만 임명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왕이 가진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가 군사권입니다. 조선시대의 국군, 군대를 총괄하는 이런 기능을 국왕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왕이 물론 모든 군사들을 직접 지휘해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 군사를 직접 지휘하는 권한은 재상들이나 또는 장수들에게 그 지휘권을 위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군사를 움직이는 명령을 내는 발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명령을 낼 때 이 명령은 재상이 담당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군대를 움직여야 할 때, 다수의 군대를 움직여야 할 때는 반드시 국왕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내란이 일어났을 때 그 내란 반란군을 막아야 될 때도 있겠죠. 이럴 때 반드시 국왕의 허락을 받고서 군대를 움직이는 사회였습니다. 국왕이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토, 왕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토지는 왕의 토지이고 모든 백성은 왕의 백성이다. 그래서 토지와 인민이 국왕의 것이라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토지에서 수확되는 곡식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10분의 1세라고 해서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로공사나 성곽을 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인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부역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국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특산물로서 궁중에서 필요한 물품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국왕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국왕은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이고 타국가의 외교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표자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의 외교를 이야기할 때 중국과는 4대 관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을 비롯한 이웃 나라와는 교린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4대 외교와 교린 외교를 주관하는 주인공이 바로 국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왕이 등장할 때 그리고 새로운 국왕이 즉위를 하고 나면
중국 황제의 책봉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례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국왕을 중국 황제가 경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선왕으로부터 새로운 국왕이 이제 계승을 해서 왕이 되고 나면 그것을 인정받는, 중국 황제로부터 인정받는 책봉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국왕이 책봉을 받기 전까지는 국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권서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권자는 임시권자입니다. 임시적으로 국사를 다스리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중국 황제의 책봉을 받으면 그때부터 비로소 조선의 국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외교권에 있어서,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왕을 책봉을 받는 절차를 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왕권이 중국에 의해서 견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국왕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해서 그 극점에는 국왕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왕권이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조선은 중앙집권적 양반관료국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중앙집권이면서 양반관료가 중요한 국가다 이런 의미죠. 실제로 양반관료들은 국가의 정책을 입안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왕과 토론을 거쳐서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왕이 특별한 명령에 의해서 본인의 의도대로 명령을 시행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정책은 양반 관료가 초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국왕과 신료가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하는 과정을 밟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국왕권의 실현은 양반 관료들의 간섭이나 제동으로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국왕이 경연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신하들이 나서서 경연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교육을 받으라 이런 이야기죠. 또 국왕이 어떤 정책을 하려고 그럴 때 신하들 보기에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을 때 아니되옵니다라고 거절을 하는 행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왕과 양반 관료 사이에는 상당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국왕은 상대적으로 양반 관료의 견제를 받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왕과 양반 관료의 갈등이 극대화되면 반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 관료들은 새로운 왕실의 후손 중에서 국왕을 선정을 하고 반정을 일으켜서 국왕을 쫓아내고 새로운 국왕을 옹립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집권적 양반 관료 국가라고 했을 때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 국가이긴 하지만 국왕은 양반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양반 관료 국가의 수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국가의 일이 있을 때 국왕은 신하들과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조선시대의 소통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왕과 신하들이 만나는 회의가 여러 가지 형태의 회의가 있습니다. 먼저 조참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국왕과 백관, 일백백자 쓰는 백관인데요. 각종 직책에 있는 관리들이 만나가지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조회를 하게 됩니다. 국왕과 백관이 만난 조회를 조참이라고 하게 되는데, 즉 조선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극점에는 국왕이 있지만 이 백관이라 불리는 양반 관료들도 국가를 다스리는 이 주인공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참이라는 행사도 있습니다. 이 상자가 항상 상자인데 매일 아침마다 일정한 신하들을 만나가지고 약식으로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참은 매일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는 신하들, 고위관리죠.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고 수시로 국왕과 고위관리들이 만나서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행사로 윤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참이 상대적으로 고위관리들이 국왕과 만나는 것이라면 윤대라는 것은 상참에 참여하지 않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서가 돌아가면서 국왕을 만나가지고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국왕과 직접 만나기가 쉽지 않은 부서에서 돌아가면서 국왕을 만나면서 각자 맡은 업무를 보고하는 그런 업무 보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 참여하는 관리들은 문관은 6품 이상, 오늘날 치면 6급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반은 4품 이상, 4급 공무원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이 하급 공무원은 만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중간급, 그 다음에 고급 공무원들을 만나서 각 부서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국왕이 판단을 하고 처리를 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토론이 바로 경연입니다. 국왕의 교육에서도 경연이 있었고, 국왕은 평생도록 이 신하들로부터 배우는 존재, 교육을 받는 존재라고 했는데, 이 경연은 바로 국왕의 교육 프로그램인 동시에 경연을 담당한 관리들과 만나서 국정을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경연에 관한 기록을 보면 우선은 뭐 유교 경전을 읽는다든가 역사서를 읽는 그런 교육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것을 읽고 나서는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는 국정에 대한 의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대국왕의 어떤 정치가 잘했는지, 잘못되었는지, 또 중국의 어떤 황제의 정치가 잘잘못이 어떤지 이런 것을 따지게 되고, 그것을 당대 현실의 문제로 가져와서 당대의 국정을 의논하는 자리가 바로 경연입니다. 그래서 국왕이 경연을 자주 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신하들로부터 아니 되옵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경연이 오랫동안 폐지되면 경연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국왕은 그 경연에 가서 경연관과 함께 중대한 국정을 의논하면서 이제 국정을 다스려 나가는 이런 과정을 밟았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의 국왕이라고 하면 굉장히 막강한 권한, 그 상권 분립의 현재 체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권력의 정점에 위치해 있었지만 이처럼 양반 관리들의 협조, 또 때에 따라서는 견제 속에서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의 체제를 중앙집권적 양반 관료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왕은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였지만 양반 관료의 협조와 견제를 무시할 수 없었다. 이것이 조선의 국왕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국왕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